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룻밤 사이 3억 8천만 원이 은행 마감으로도 못 막고 계속 쏟아지는 상황. 이걸 정말 그냥 지지자들 통 큰 후원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정치 후원금은 원래 모으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캠프는 반대로 제발 그만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이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3억 6천만 원을 일일이 돌려줘야 하는데 은행이 주말이라 계좌를 못 닫아서 지금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하필 어젯밤이었을까요? 왜 이 주말에 3억 8천이 폭주했을까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반환당할 걸 알면서도 왜 계속 보내고 있을까요? 표면은 후원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3.8억이 무엇의 신호였는지, 그리고 이 신호가 8, 17 전당대회 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숫자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700여 분이 참여했어요. 평균 46,000원씩. 큰손 몇 명이 아니라 소액 다수. 이건 팬덤이 아니라 집단 시위의 구조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 친정 청내 성향 유튜브 채널들, 시사타파 TV, 박시영 TV 같은 데서 방송이 나갔어요. 정청래 후보 후원 계좌가 아직 2천만 원이 덜 찼다. 이 정도의 신호였습니다. 설득도 아니에요. 그냥 알림이었어요. 그 다음이 폭발입니다. 700여 명이 몰려들었고 평균 46,000원씩 하룻밤에 3억 8천이 계좌로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금은 한도가 있어서 정 후보 계좌는 이미 넘쳤어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한 달 동안 하나하나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 후보 측에서 그만 보내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안내해도 계좌가 안 닫힌다는 거예요. 주말이라 은행 업무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돼야 마감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은 계속 보내고 있고 대부분 반환당할 거예요. 여기서 지지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슬로건이 하나 굳어졌습니다. 알정지,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이 줄임말이에요. 이 세 글자짜리 문구가 하룻밤에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건 판이 이미 정서적으로 결집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지지자들이 반환당할 걸 다 알아요. 정 후보가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도 계속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팬덤이 뜨거웠다. 라이벌 견제 목적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져요. 실제로 언론들 대부분 그 프레임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지자 결집이 활발한 건 맞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 그 주말이었냐는 겁니다. 이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7월 16일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의 X계정을 개설 하루 만에 팔로우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김보미가 어떤 사람이냐? 지난 12일 정견 발표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면 직격한 청년 후보입니다. 둘째, 7월 17일 금요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무기명 표결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했어요. 친청계 문종복 최고위원이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공개 항의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수락했어요. 검찰개혁 데드라인 2달 남긴 시점에요. 이 세 가지가 24시간 안에 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3억 8천이 폭발합니다. 청개구리 얘기하시잖아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달라 하면 이상하게 지도부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그림, 그 주말이 정확히 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3.8억은 지지 표현이 아니라 응답이었던 겁니다. 우리 목소리 안 들리세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돈이 아니라 반응이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사건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송영길, 김용 자격 예외 처리부터 짚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 2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규 그 자체의 문제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자격 요건이 있어요.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유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이 조건을 통과 못하면 후보 등록이 안 됩니다. 김용전 부원장 케이스는 이해가 갑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고 검찰이 계좌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당비가 물리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당규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한 거예요. 문제는 송영길 의원 케이스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송 의원은 2023년 돈봉투 의혹으로 스스로 탈당했고 그다음에 소나무당을 창당해서 대표까지 했어요.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지난 2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건 계좌 동결이 아니에요. 정치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고위는 두 케이스를 같은 자리에 묶어서 예외 인정을 했어요. 무기명 표결로. 이 표결이 어떻게 풀렸느냐?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친청계 박지원, 박규환 최고위원이 반대,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어요. 문 최고위원이 남아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찬반 3대 3이었고 과반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아슬아슬한 그림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6개월 안 된 다른 당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살림살이 어려워져서 통장이 압류되고 당비가 안 빠져서 자격 잃은 10년, 20년 당원들이 진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도 예외 인정해달라 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2030세대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잡겠다고 청년 최고위원 신설한다는 당이 이런 예외 처리를 눈앞에서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룰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미 게임 짜놓고 공정하다고 외치는 그 룰북. 지지자들이 그 로고를 못 알아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치권 취재 사이드에서 나오는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여당 관계자 발언인데 송 의원을 떨어뜨렸을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본경선 3인에 포함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처리 표결 뒤에는 단순한 자격 문제가 아니라 본선 진출 3인 명단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계산까지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얽힌 사안일수록 원칙으로 갔어야 됐는데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격 예외 처리는 지지자들이 폭발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열이었어요. 진짜 도화선은 그 전날 대통령이 클릭한 팔로우 버튼 하나였습니다. 시간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7월 11일 김보미 전 의장이 X 계정을 개설합니다. 7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계정을 팔로우해요. 계정 개설 하루 만입니다. 그런데 김보미가 그 사이에 뭘 했느냐.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면 직격했어요. 원문 그대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낸 것 아니냐. 그리고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한 채 과거에 가로막혀 퇴보했다. 그 발언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이걸 대통령이 팔로우한 겁니다. 여기서 팔로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팔로우의 타이밍과 선택 대상이 문제입니다. 김보미는 무명의 청년 후보도 아니고 딱 그 직전에 정청래 직격 발언으로 화제화된 후보였어요. 계정 개설, 정청래 직격, 대통령 팔로우. 이 순서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당원들이 이걸 그냥 SNS 실수로 읽을 리가 없어요. 이런 패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정봉주 후보가 1등 달리던 시점에 갑자기 카니발에 김민석 총리가 태워졌던 그 장면,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개입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취재가 나옵니다. 이번 김보미 팔로우 전에도 대통령이 특정 계정을 팔로우한 흔적이 여러 개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 계정, 검찰개혁 방해 성향의 계정들 하나 두 개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데 방향이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편집이에요. 대통령의 SNS 계정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발언 채널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행정관은 자기가 임명한 국장, 자기가 임명한 기조실장을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정당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정당은 견제와 상호 협력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대통령과 여당은 때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입법부의 힘으로 대통령의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홍쥐 팥쥐 얘기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림. 당원들이 그걸 못 볼 리가 없거든요.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매불쇼에서 던진한 문장이 크게 겹쳐집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유 작가의 진단은 이래요. 지지자들이 원한 건 진영의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 그리고 재건축은 기존 지지층을 헐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한다. 이게 유시민 진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상파 뉴스만 보면 이 팔로우 하나가 왜 이 정도 파장인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원 커뮤니티에서 시사타파, 매불쇼, 뉴스공장에서 이 사안이 왜 이렇게 크게 다뤄지는지 그 이유를 뉴스데스크에서는 절대 안 짚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이유를 정확히 보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짚을 게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와 한동훈의 토론 사건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취소된 이 해프닝이 사실 이번 파동의 가장 뼈아픈 자충수였습니다. 시간대는 이래요. 7월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김한규 의원, 유시민 작가,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은 다 거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에게 스포트라이트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7일 이건태 후보가 갑자기 수락 발표를 합니다. JTBC에서 20일 오후 5시 토론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18일에 이건태 SNS로 일방 취소, 당원 여론 반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동훈 반응이 어땠느냐?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 이렇게 조롱했어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취소가 아니에요. 왜 애초에 수락을 했느냐는 겁니다. 한동훈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보법무부 장관이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어요. 12.3 계엄 사태의 정치적 전사 라인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이에요. 검찰개혁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무대에 올린다는 건 그 자체로 자충수입니다. 조중동은 한동훈이 마이크만 잡으면 무제한으로 띄워줘요. 시청률은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태 이름값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대가로 뭐가 팔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10월 1일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데드라인이에요. 2달 반 남았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처리돼야 하는데 보안수사권 문제가 마지막 남은 뇌관입니다. 이 시점에 최고위원 되겠다고 한동훈에게 마이크를 넘긴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짓입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자격, 예외, 팔로우, 한동훈 토론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는 걸 지지자들은 이미 봤어요. 그래서 3.8억이 폭발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김민석 총리 뉴스공장 인터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 그저께 방송에서 김민석 총리가 지난 2월 강득구 최고위원회 페이스북 파문을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이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만들어냈어요. 2월 사건을 짧게만 정리하면 이래요. 정청래 당시 대표가 1월 22일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긴급 기자회견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고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내용.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하고 통합전당대회로 갔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문장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삭제됩니다. 다음날 강 의원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 해명해요. 김민석 총리가 그저께 뉴스공장에서 이걸 다시 설명한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 강득구 최고가 홍익표 수석 만나기 전에 미리 예단해서 써놓은 글인데 실수로 페이스북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강욱 전 의원의 지적이 등장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어디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올리는 거다. 그리고 그 글의 문장 형식은 보고 형식이었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만나기도 전에
대통령의 통합전당대회 바람까지 예단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 전 의원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모조품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정작 홍익표 수석은 지금까지 침묵 중입니다. 취재 요청도 답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도 답을 안 해요. 강득구 의원 한 사람에게 다 떠넘겨진 구도예요. 왜 다들 입 다물고 있느냐.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정말 답답한 지점입니다. 이건 김민석 총리 잘못이란 얘기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미해결이 지금까지 신뢰도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조 지점이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4일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합당 추진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득구 홍익표 자리에 자기도 같이 있었다. 그런데 홍 수석이 실제로 대통령의 합당 찬성 뜻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곱씹어 보면요. 한쪽은 자기 정치를 위해 이 얘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안 쓰고, 다른 한쪽은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모조품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어요. 이 두 태도의 대비를 지지자들이 못 볼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림을 다시 조립해 보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왜 옷을 안 입으셨어요?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700명의 46,000원짜리 후원자들이에요.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낸 겁니다. 이 문장 한 번만 더 되새겨주세요.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3.8억을 지지자들 통 큰 후원이라고만 볼 수 있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후원금이 아니에요. 침묵으로는 전달되지 않을 신호를 소액 다수의 이름으로 만든 편지였습니다. 주류 언론 프레임은 여전히 친청 대 친명 계파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계파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당원 주권 대 정치적 편의의 문제예요. 지상파 뉴스에서 이 프레임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쓰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가 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대통령이 읽을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의 핵심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10월 1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0월 1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짚어야 됩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78년 역사 끝에 문을 닫아여 공소청으로 간판을 갈아 끼우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새로 출범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제도 골격이 이날 완성됩니다. 이거는 12.3 그날 밤 국회로 뛰어들었던 시민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걸고 표를 던진 국민들, 이 사람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낭비된 지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이 8개월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그만두고 당대표 도전 시점에 와서야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이 발표됐어요. 그 8개월을 허비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한 얘기 다시 짚어야 될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 작가가 지적한 게 뭐냐면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뭐였느냐. 1990년 3당 합당이에요.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 뭉쳐서 국회의석의 70%를 확보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졌어요. 유 작가는 이렇게 갔을 때 실패가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 경고를 지금 지지자들이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얘기 결말이 뭐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개혁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뜻이 안 통하면 결국 안 나옵니다. 늑대가 진짜 왔을 때, 그 늑대는 이번엔 검찰 개혁 실패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개혁 실패는 다음 정권에게 판을 넘겨주는 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10월 1일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 출범 못하고 그 사이에 기존 검찰 조직은 관성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이 지난 9월 출범했는데 아직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하위 법령이 확정 안 됐어요. 여기서 한번 밀리면 다음 데드라인은 없어요. 12.3 이후 열린 이 국면이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 검찰개혁은 또다시 이야기의 뒷줄로 밀려나요. 이건 개별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와 연결된 얘기예요. 검찰개혁을 걸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12.3 그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열린 정부예요. 이 두 원점을 놓치는 순간 3.8억이 보낸 편지의 답장은 실패로 정해집니다.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8, 17 전당대회까지 딱 4주 남았어요. 그리고 10월 1일 검찰개혁 데드라인까지는 2달 반. 이 두 스케줄이 겹치는 4주 동안 벌어질 일이 앞으로 3년, 5년의 판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팔로우 한 번, 예외 인정 한 번, 토론 수락 한 번 이런 방식으로 국면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대답이 3억 8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이 못 막아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액수로 대통령이 이 답장을 읽을 것인가, 팔로우 한 번 더로 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크게 울리고 있는지 그 소리 자체에 답할 것인가. 그 답을 우리는 앞으로 4주 안에 보게 됩니다. 이 흐름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알림 설정도 같이 걸어두시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억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청구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